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제가 올해 43살인데요. 화면을 보니까 엄청 늙었네요. 네, 네, 오늘은 조금 재밌는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승준 대통령의 정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아내가 이런 거 알면 막 주접던다고 막 엄청 욕하고 혼내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가끔 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해요. 너 만약에 선생님 대통령 나오면 찍을 거야? 막 그러면 아우 찍죠 찍죠 막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정치에 엄청 관심이 많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아이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니네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거나 정책 그 정책을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랑 가끔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 웃으시라고 여러분들 다 이제 그런 꿈 한번 꿔보신 적 있잖아요. 파고다 공원 가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내가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정책입니다. 저는요 이 교육 정책 대입 제도를 정시 40%, 수시 60%로 정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시 60% 중에서 50%는 성적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요. 10%는 특기자 전형으로 지금 특기자 전형이 거의 없어졌죠. 그쵸? 비리가 많다 그래서 이 10%는 특기자 전형으로 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특기자 전형을 하게 되면은 뭐 제가 이제 얘기한 특기자 전 수학 우수자, 뭐 논술 우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목 우수자, 뭐 여러 가지 이제 특기자 전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특기자 전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비리가 또 생길 수도 있다. 그거는 어떻게 막을 거냐?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국가의 정책 위반자가 아니니까 뭐 그런 걸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합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입시가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 그런 전담팀들을 공무원을 뽑아서 만들 수 있어. 그게 그 정도까지 재원이 많이 들어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로 합격한 이제 이 특기자들을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이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혹시 입시에 비리는 있지는 않았는지를 1년 동안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분들은 학교에 다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1년 동안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비리나 실력이 부족한데 합격을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러면 입학을 취소하는 거는 당연하고, 비리로 합격을 시킨 그 학교에 대해서는 입시와 지원에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주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걸리는 학교들이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페널티가 이제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좋은 제도로 이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신 반영은요, 학교 시험과 국가 시험을 혼합해서 보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국가 시험이라는 거는 현재 저희가 이제 보는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만 보고 기말고사 두 번은 6월이나 12월 모의고사로 대체해서 뭐 학교 시험 내신 반영 60%, 국가 시험 내신 반영 40%로 그렇게 이제 내신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은 굉장히 가장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만약에 두 번을 보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가 시험을 한 번 정도 봐서 국가 시험 30%에 내신 세 번의 시험 70%뭐 그 정도로 그래서 조금 더뭐 지역적인 차,
대한 지금 제가 이제 뭐 강남에 있지만 지역적인 차에 대한 불균형, 뭐 특목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말로 이제 잘하는 친구가 잘하는 그런 이제 입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처럼 직윤 전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손을 대지 않고, 그래서 지방 친구들도 지금처럼 직윤 전형으로 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책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그런 제도입니다. 초등학교의 정기고사를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딸도 지금 3학년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저희 딸도 키워봤을 때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경쟁시킨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찌들어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때요?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때 정기고사를 저희 때처럼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학교 자율학교제가 됐다고 해서 공부를 더 안 하고 학습을 더 안 하고 더 많이 노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한 평가가 사라져 버려서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더욱더 선행, 더욱더 학원 공부에, 제가 학원을 하지만요,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초등학교 정기고사 뭐 1년에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정기고사가 부활해서 거기에서 학습이 부진한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 더 학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교육으로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학습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그런, 뭐 저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거는 인적 자원 때문에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많은 성장세를 더 이어가려면 그러면은 조금 더 인적 자원의 풀을 넓혀야 되고, 지금까지 이런 시험이 없고 중학교 자율학년제를 시행을 했었을 때 생각보다 아이의 학습, 그 아이의 자율권이나 아이의 그 노는 시간이 더 보장되는 건 아니었고 혼란만 더 가중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정기고사 부활, 중학교 자율학년제 폐지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율학년제는 폐지하지만 자율학기제는 놔두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시험을 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 중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시험이 없고 1학년 2학기부터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바로 시험을 보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자율학년제는 폐지하고 1학년 1학기에는 시험을 안 보지만 2학기부터는 쭉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도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학교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야간 자율학습이나 야간 보충 수업에 대해서 이 서울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조금 더 자율권을 주고 선생님들이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나 야간 보충학습을 학원처럼 이렇게 시켜주면서 이제 국가에서 그런 방과후 수업료나 그런 것들의 인센티브를 줘서 선생님들의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학생들이 이제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웬만한 학원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노력해서 자신의 수입도 더 늘려가고 그리고 그 학교를 명문 학교로 만들어서 입시 실적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방 세태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가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항상 명문 학교들이 있다. 다니고 싶은 학교. 그러면서 이제 지방들도 경쟁하는 거죠. 우리가 인서울대학을 얼마를 보냈다. 우리가 서울대를 얼마를 보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많이 보내는 뭐 너무 경쟁하는 게 안 좋다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뭐 도나 시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지방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학습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랑 지금이랑 지방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훨씬 더 커졌어요. 지방에서 예전에는 서울로 대학으로 오는 인원 비율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인강 패스 같은 것들을 이제 시나 도 차원에서 학교에 무료로 지급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인강 회사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대신 이제 무료로 이제 지방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지방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동산 전체, 이제부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 제가 그냥 한번 이제 기사나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던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제 부동산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대출이 많이 있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입니다. 자, 법인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 투자를 제한하는 것. 지금도 뭐 이게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해볼까 해요. 뭐 법인이 뭐 빌딩을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일반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 투자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주,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법인에서 주택을 살 수 있죠. 왜? 사옥으로도 쓸 수 있고 이제 기숙사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거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이제 투기 지역이나 고급 주택이나 그런 고급 오피스텔 분양 오피스텔을 사서 거기에 누가 사는지 그 법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에 누가 거주하고 누가 사는지를 강력하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 명의로 산 이제 주택에 법인 대표가 산다든지 그런 건 강력하게 제재해야죠. 그래서 법인 명의의 보유주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법인 명의의 주택에 만약에 법인 대표가 산다든지 뭐 법인 임원이 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외국 고위 임원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게 했다.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런 이제 자기의 오너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뭐 저기 롯데 시그니엘을 회사 명의로 써서 거기에 거주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는 세금을 강력하게 매기고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재개발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낙후 지역 재개발 정책을 이제 실제로 그런 이제 낙후 지역 뭐 이제 구도심 그런데 이제 뭐 모든 상가나 모든 주택을 다 사서 재개발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30년에서 50년 정도로 이제 그 지주한테 장기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주가 각자 재개발을 해서 그 구도심이 조금 더 활력을 띠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런 이제 그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걸 국가가 세팅을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리로 이제 국가가 대출을 해주지만 만약에 나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을 우리 이제 주택이나 우리 건물을 그런데 건축업자나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LH에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설계를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만약에 100평을 가진 그 구도심에 있는 그 빌라를 가진 사람이 이제 20평 정도는 국가에 헌납을 하고 나머지 80평만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국가에서 그 20평 헌납받은 비용으로 재개발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또는 국가와 지주가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세입자도 구하고 해서 그 국가가 이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 비용을 나눠 갖는다든지 이런 제도는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속 정책에 대해서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상속세를 감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부자든 대기업이든 뭐, 뭐 이제 상속받을 게 얼마 없는 사람이든 이제 저는 상속세라는 게 조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부동산이나 모든 재화나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내고 팔 때도 세금을 내고 보유한 상태에서도 세금을 내는데 그거를 또 상속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낸다는 게 이중과세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대기업들이 이제 상속을 받으면서 이제 경영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대신 이제 대기업의 경우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낮추어 주어서 대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제 오너가 책임 경영을 통한 무한 책임을 대주주가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회사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를 만약에 물려받아서 경영권을 행사했을 때 그 경영 성과나 그런 거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 물러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여기 또 썼어요. 이사회의 강력한 대주주 견제 장치를 마련해서 만약에 이 이사회가 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이사회에도 비리가 생기면 이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강력한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지고 하는 뭐 우리나라 30대 기업, 100대 기업, 뭐 300대 기업 그런 것들을 이제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TF 그 팀을 만들면은 어떨까? 그럼 그런 재원은 어떻게 만드냐? 저는 충분히 상속세나 그런 거를 감면해주는 대신 30대 대기업에서 자신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의 운영 자금을 이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해요. 감시 기구를 만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면 그 전담팀은 대기업, 중견기업 그런 회사들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회사의 비리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봤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인의 상속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은요, 저는 이게 참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웃기냐면, 물론 이제 자식은 다 이제 부모에 대한 상속분이 있죠.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뭐 아들이라고 더 많이 주고 딸이라고 조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벌어서 뭐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다.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서 만 65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상속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벽으로 멍치한 거예요. 만 65세가 되면 다 그의 주민센터로 가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센터에 이제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가서 이제 나는 내 자식의 누구에게 내 재산 뭐를 물려주고 내 자식 누구에게 내 재산 뭐를 물려준다고 이제 그 서류를 쓰는 거죠. 그 서류는 동봉이 돼서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에 저장이 돼 있고 5년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단독 기구를 만들어서 본인만이 상속자와 상속 비율을 결정하며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65살 때는 뭐 아들이 너무 잘해서 아들한테 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이제 보니까 이 새끼가 괘씸해. 딸이 너무 잘해. 그럼 딸한테 조금 더 주고 싶을 수 있죠. 5년마다 새롭게 갱신하여 법으로 명시. 뭐 노망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번 재산은 부모님이 나의 의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노동 정책. 아, 전 노동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중소기업 운영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유급, 산후 휴가, 무급 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제가 이제 그 여성분 사례만 했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 남성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경우 사실 큰 피해가 없어요. 네, 사람 뽑을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큰 피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의 경우 문제가 되는 근로자의 정보를 공유해서 근로자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 어느 정도 근로자도 꼭 보호해야 되지만 기업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주변 지인이나 친구 중에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분들이 이제 뭐 나쁜 분인지 아닌지 제가 그 속끝까지 그 운영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당해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분의 자유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뭐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사례를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악용이 아니라 내가 정말 출산휴가를 다 썼는데 이제 복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건 누구도 알잖아요. 악용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회사에서 연락이 가요. 복직할 겁니까? 복직할 겁니까? 그래서 네, 복직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지원을 받고 복직을 안 하는 경우들도 요즘엔 굉장히 많다고 해요. 대기업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가 많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좀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거.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소외받는 노조에 힘을 주지만 노동과 필요 없는 쟁의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 막 현대 자동차 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강력한 노조 막 그런 데는 막 필요 없는 정치 집회에 너무 많이 가죠. 저는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노조의 기본 원칙은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제가 아는 그 이제 저는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좀 있는데 노조 분들 중에 근로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로하지 않는 노조원이나 노조 지도자에 대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법을 꼭 제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적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아동 정책에 대한 이제 청소년이나 아동 정책에 대한 요즘에 너무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죠. 이 아동은 이제 너무 이제 벌로만 처벌하면 안 되고 분명히 계도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국가도 보호해야 되지만 부모도 보호해야 돼요. 하지만 요즘에는 사회가 너무 악해지는 부분도 있고 너무나 빠르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례를 악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체벌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공동 육아도 했지만 지금은 남의 아이에 대해서 이제 체벌하거나 뭐 공동 육아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저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촉법소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촉법소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촉법소녀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뭐 쇠고랑을 찰 수는 없겠지만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부모가 무한히 져야 됩니다. 촉법소녀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부모가 나몰라라 하면 안 돼요. 법으로 명시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나는 모른다. 미성년자인데 무슨 책임을 지냐라고 했을 때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자녀의 책임과 권한을 말소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이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경찰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또한 만약에 그런 강력한 권한을 줬을 때 경찰이나 판검사나 그런 분들이 비리가 있을 때 일반인보다도 더욱더 가중 처벌을 하고 대신 권한은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제도가 이렇게 잘 만지작 만지작 되면 어떨까 그냥 한번 방구석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웃기지 않았나요? 저희 아내가 알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혼나요, 주접 들었다고. 자,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승준 대통령의 정책 전략. 그냥 갑자기 오늘 출근했는데 이것저것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봤고요.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뻘소리였는데 너무 뭐냐 수학 얘기나 하지 뭐 헛소리 하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25분이나 돼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